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으면 농업 관련 관세 혜택이나 또 우리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개도국으로 남아있느냐 그래서 이런 혜택을 계속 받느냐 지적을 했죠. 정부가 오늘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선진국입니까? 개도국입니까? 뭐 지금 상태로 봐서 개도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우리 경제 수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개도국 지위도 그래요. 1995년에 WTO에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1년 지나서 1996년도에 OECD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 네. 다른 부분은 다 뺐어요. 개도국 지위에서. 두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농업 분야고요. 또 하나가 기후 변화 분야예요. 이 두 네. 가지만 개도국주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도국주의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논점이 되고 있고 이제 농업 분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농업을 제도적으로 좀 살려야 된다, 더 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개도국주의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세계를 설득하기는 왜냐하면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도 개도국주의를 포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뭐 OECD 회원국에 G20 회원국에 소득 3만 불 이상이고 그러니까요. 뭐. 근데 이제 개도국 지위를 이제 WTO에서 세계 무역 체제에서 자유무역 체제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확한 표현은 농업 부분의 특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6년부터 대부분의 개도국 혜택을 안 받고 농업하고 기후변화 부분만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개도국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정부에서 계속 개도국에 관련된 이런 정도의 특혜를 달라고 해봐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박연미 평론가 보기에 어때요? 뭐 정부에선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이거 네.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우리 더 이상 이제 개도국 아닙니다.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총체적으로 보면 국익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가 보기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계은행이 정하고 있는 부자나라 기준도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네. 세계 교역량도 0.5% 훨씬 넘어가는 나라고 네.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어떤 면에서 봐도 우리가 명분은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다음 달 13일에는 한미 간의 그 자동차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얼마 없는 걸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었을 때의 실익보다는 그 잃어버릴 게 많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편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올해 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무조건 자유무역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유무역은 하는데 미국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방식의 자유무역을 하자는 건 미국에는 유리하고 다른 나라들이 받던 특혜는 걷어들이자는 건데 이게 지난 2월부터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7월에는 시한도 정해줍니다. 앞으로 100일 안에 답을 가져와라. 그게 이달 23일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네. 보기에는 2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거 내려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쉽게 말해 괜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걸로 밑보이지 말자 이런 거 숨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네. 당연히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농민단체 대표들이 30여 명이 우리 외교부 청사 앞으로 와서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경찰과 일부 충돌하기도 했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방침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우리 농민들 최후에 더 이상 밀려날 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지금 밀려나 있습니다. 농민들은 사지에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이 나라 국민도 아닌 등의 국민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실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포도농가나 뭐 이런데 보조금 주는 거 이런 네. 게 뭐
앞으로 못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못하지는 않고요. 선진국 수준으로 일단 빼서 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건데요. 현재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지급된 보조금이 일단 그 변동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더 이상 한국 농업 분야도 개도국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한도가 거의 절반,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농가의 정부의 보조금이 그렇죠. 네. 이게 가격에 연동되는 변동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앞서 등외국민 이런 과격한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인 피해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뭐 5년, 10년 이후. 그러니까 시점은 생각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WTO 체제 하에서 새로운 농업 분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하면서 시작한 회의가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네. 내려놔도 당장은 큰 타격은 없는데 다만 협상 회의 자체가 없어서 그렇죠. 네. 협상을 해야 우리가 또 보조금 주는 걸 좀 삭감하고 이럴 텐데 5년, 10년 뒤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 말고요.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장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들의 헤드라인 잠깐 볼까요? 네, 우리 경제 이야기를 박연미 평론가 나왔으니까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신문 헤드라인만 보면 우리 경제 곧 망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나 뭐 망하는 건 아니고요. 네. 2%라고 하는 게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사실은. 1.9, 2%, 예를 들면 1.9%, 2%.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1.9%도 뭐 어쨌든 1%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심리적으로 경제 관련자들이 경제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그러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우려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최대한 재정을 풀어서 2%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WTO에서 그 개도국 지위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선진국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진국은 사실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2%를 맞춰주는 것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안정선을 좀 지키면서 우리 경제가 네.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막에도 나가지만 3분기 7, 8, 9월 경제 성장률이 0.4%면 우리가 2%만 성장하려고 해도 4분기니까 0.5% 이상씩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누가 봐도 쉽진 않아 보여요. 쉽지 않죠. 1분기에 마이너스 0.4, 2분기가 1, 그리고 이번 3분기가 0.4였으니까 간단한 산수를 해봐도 4분기에 1% 성장을 해야 네. 2% 수성이 가능한데 이게 쉽진 처음에는 않을 겁니다. 2.6 정도 우리가 생각했었죠. 작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성장률 전망치를. 네. 네. 작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다가 네. 올해 7월에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2.4에서 2.5 수준으로 전망치를 낮춘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미국에 간 홍남기 부총리가 현지 시간 18일에 이거 안 될 것 같다. IMF, OECD가 전망하는 2에서 2.1% 수준까지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7월 달에 2.2 했다가 지금 이제 2.0. 야, 2.0 지킬 수 있겠느냐. 민간 연구소들은 2.0도 어렵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상황이 딱히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상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라고 한다고 네. 미중이 갑자기 화해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꾸준히 존재하는 변수로 봐야 하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 수출이 잘 되느냐, 내수가 살아나느냐 어느 쪽을 봐도 햇볕이 안 드는데 4분기에 나아질 거다. 이건 호언장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여름보다는 좀 더 그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영향받는 나라 중에 하나는 단연 뭐 네. 수출 제일 많이 하는 우리일 거고요. 네. 다른 나라도 그만큼 싣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리만큼 싣고 있는지 볼까요? 네.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2.6에서 2.0으로 내렸고요. 미국도 2.3, 2.4. 미국은 오르는 오르네. 걸로 나와 있죠. 약간 미국은 오르는 이제 걸로 나와 있네요. 금리도 낮추고 그렇습니다. 네, 미국만 홀로 좋다는 그렇죠. 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다 내렸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면 0.5%입니다. 역시나 미중 무역 갈등에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라는 네. 게 딱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대외적 요인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내수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호황이 아닌 상태에서 네.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 수출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2%도 못 지킨다면 네. 문재인 정부 때문 아니냐, 뭐 소득주도 성장 효과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뭐 늘 지금 뭐 있어 오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경기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측면에다가 네. 어쨌건 뭐 주 52시간부터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최저임금의 뭐 급격한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 52시간 관련해서 처벌 또 유예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어떻게든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이제 기조 자체가 큰 틀에서 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그와 관련된 소득주도 성장, 이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느냐인데 역대 정권별로 볼까요 한번? 네,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네, 보면 참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떨어져요, 그죠? 네, 5, 4, 3, 2 이렇게 떨어지고 네, 잠재 있는데 성장률도 보면 정권별로 5, 4, 3, 1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폭풍 성장하던 과거에 정말 진심으로 개도국이었을 때처럼 성장할 수는 없어요. 앞서 네. 보여드렸던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보면 선진국 평균이 올해 1.7입니다. 그리고 저기 역대 정권별 성장률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모든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할 수 있는 입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아니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정부도 2008년에요. 3% 성장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왜 2%밖에 못했느냐. 네. 이거 가능하고요.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는 아니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도 5% 성장을 했는데 네. 당신들은 왜 4%밖에 못했느냐. 모든 정권에게 그와 유사한 형태의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이제 3만 불 하는 수준으로 몸집이 무거워졌다는 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 정책 효과를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역대 정권별로 봤고 그래도 지금 성장률 이야기하니까 2016년, 2017년 5월에 정권이 바뀌니까요. 네.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만 해도 이렇게 2.9%라 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7%, 올해는 2.0도 못 지킨다니 네.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요.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그 성장률을 가른 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네. 있는 건설 투자 부문이거든요. 그런데 건설 투자라는 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짓고 네. 큰 거 뭐 짓는 이런 과정들인데 아파트를 도로 깔고 이런 거요. 네,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아파트를 착공하고 내년에 또 착공하고 그 다음에 또 착공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건설 경기가 확 살아났다는 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불해서 전 정부가 당겨다 썼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성장률에서 2.9% 성장했는데 1.4%는 건설이 올렸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2.7% 올렸는데 건설 부분이 워낙 떨어지다 마이너스였단 보니까 말이죠. 그만큼 0.7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건설 경기가 더 좋았다면 지난해만큼만 좋았어도 0.7%를 더 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렇죠. 그리고 현 정부는 그 정권 초기에 우리는 토건 정부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요즘 좀 지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지나치게 건설에 대한 터부시가 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건설 경기가 다소 과열됐던 것도 사실이고 복합적으로 작용이 네.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전망치는 떨어지고 IMF도 재정 보강해라 정부가 돈 좀 더 써라 했고 그래서 내년에 결국 예산안이 시간이 얼마 없군요. 예산안이 500조를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500조 넘어서 513조. 이것도 이제 일각에서 야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많이 써도 되느냐 나라 빚은 어쩔 것이냐 이야기 나옵니다. 뭐 그런 네. 얘기 하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나라 네. 빚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0% 정도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래프 띄워주시죠. 네. 110% 이상 되는 나라들도 네. 많아요. 재정, 그러니까 빌린 돈이 빚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 그래프가 아닌데. 네.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IMF가 우리나라를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재정 투자 좀 많이 하라고. 네. 그 말은 여력이 그래프를 있는데 띄워주십시오. 그래야 설명을 듣죠. 네.
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투자를 네.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네. 정부가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유출을 강화하는 것은 네. 경제를 이끌어내는 어떤 동력을 찾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OECD 마무리 말씀을 평균이 드려야겠는데요. 네. 110%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그리고 미국, 일본 다 세 자릿수인데 이게 높다고 무조건 위험하고 낮다고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솔로몬 제도, IT 이런 나라들은 다 30% 미만인데 그런 나라가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갚을 수 있느냐, 꿔서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기업하고 가게가 돈을 안 쓰면 정부가 경기 방어하는 건 정부의 본령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최진봉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관련 뉴스가 있어서 네, 결혼 축하합니다.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표해 주시는 게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괜히 할 말이 없네요. 놀라셨죠? 네. 자,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정치구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